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유치 신청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까지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이 없다면 통합신공항 유치는 무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공을 쥐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제시한 공동 합의문에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이 모두 서명하면 유치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 합의문에 따르면 민간공항 터미널과 공항 진입로, 군 영해 관사, 공무원 연수시설을 모두 군위에 배치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군위군으로서도 실리를 많이 챙기는 거죠. 오히려 의성군이 불만일 것도 같은데요. 아무쪼록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You must stop.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non-stop. 관절엔 you must stop.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남기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알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고요. 2부 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임대차 3법이 어제 국회 모든 상임위를 통과했고 또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이 불과 3일 만에 모든 상임위에 이어서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정부는 내일입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제 개정안을 곧바로 공표해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국무회의도 다음 주 화요일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맞습니다. 또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또 연다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임대차 3법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인데 우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기존의 전세제도가 2년이지만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한 번 더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지금 발의된 법안에는 6년, 2+2+2, 이 초등학교 계약 기간에 맞춰서 6년, 또 무기한 연장하는 법안도 있었지만, 예. 이럴 경우에 법 시행 이전에 한꺼번에 임대료 폭탄 인상 우려로 인해서 4년으로 정했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서울과 같이 전셋값이 좀 불안한 지역은 자치 단체장이 상승폭을 5% 이하로 3이든 4%든 책정이 가능합니다. 예. 또 전월세 신고제는 이 주택 당사자들, 거래 당사자들이 특히나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반드시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는 뭐 거래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예. 지금도 이 다주택자 전세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를 이제 부과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 뭐 서울 강남에는 이제 10억 원짜리 전세 물건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들이 또 신규로 집을 사는 요인을 좀 차단한다라는 목표지만 결국은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많이 헷갈리는 게 이게 지금 뭐 소급 적용 얘기가 있어서 지금 기존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급 적용이 됩니다. 예. 기존의 세입자가 뭐 묵시적 계약 갱신을 통해서 뭐 수십 년 동안 한 곳에 살았다 하더라도 예.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최근에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그건 네. 효력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세입자, 그렇습니다. 시행 이후에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예. 다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 통보하고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로 약속이 돼 있다. 이럴 네. 경우에는 그 다른 세입자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청구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나 이제 직계 가족이 실거주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의 경우에는 2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겠습니다. 예.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세입자는 나가야 하고 대신에 반드시 집주인은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네. 2년 이하로 살 경우에는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니냐라면서 위헌 소송 제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네. 정부는 앞서서 이제 상가 임대차도 그렇고요.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소급 적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이 임대차 3법 잠시 후에 세상 읽기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다뤄보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이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일본이 또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좀 뻗쳤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 요구했지만 니동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조정이 시작이 되니까 일본이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네. 앞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WTO 분쟁 해결 정례 회의에서 이 회원국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분쟁을 다룰 이 패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네. 이 패널이라는 게 임시 재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가 확정되는 셈인데 이러자 주 제네바 소재에 있는 일본 대표부가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깊이 실망했다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분쟁 절차 대신에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예. 그동안 이제 응하지도 않았던 대화를 또 요구한 건데요.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정부는 패널 절차를 통해서 일본의 조치가 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조치이기 때문에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회원국들한테 입증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네. 그러나 절차가 굉장히 꽤 깁니다. 길게는 한 1에서 2년 정도 더 걸리고요. 또 네.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그 사이에 이제 포기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본의 망신살이 뻗쳤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이걸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서 북한으로 반출을 해서 뭐 북한의 무기 제작에 사용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일본이.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 건. 예. 자, 이것도 좀 지켜보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그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계약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든든한 마이너스 통장이 이제 연장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통화 스와프라는 건 서로 자국의 화폐를 필요하면 빌려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빌려주는 건데 예. 원화 600억 달러 규모, 한 우리나라 돈으로 72조 원이고 달러 600억 달러, 미국이 한국 원화를 필요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해왔는데 예. 지난 3월 19일이었습니다. 미 연준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 중앙은행과 6개월 정도 통화 스와프를 전격 체결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이 전 세계 경제가 급강하면서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했던 시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이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때 이제 달러를 꺼냈을 수 있는 장점, 이 마이너스 통장 하나가 생기면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찾았는데 그 한도 기한이 언제였느냐? 올해 9월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9월을 내년 이제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예. 이 한도도 기존과 동일한 600억 달러고요. 또 조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코로나19로 인한 뭐 재확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하더라도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우리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외환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묘가 생긴 건데요. 예. 실제로 이 코로나19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에 굉장히 좀 광풍을 불어일으켰던 3월 19일 당시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폭등하던 원달러 환율이 40원이나 내렸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종합주가지수는 더 높아졌고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한우는 실제로 그러면 600억 달러 정도의 얼마를 시중에 풀었느냐?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198억 달러, 한 200억 달러 가까이 시중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했고 예. 그 결과 외환시장이 개선이 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축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정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자금을 많이 쓰긴 썼군요. 그동안에 3분의 1 정도는 자금을 시중에 투입을 했군요. 이제 그 결과로 이제 환율이 또 많이 안정이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 또 LG전자도 발표한 것 같은데 그 LG전자도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고 삼성전자 이제 2분기 사실 이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런 예상을 깨고 아주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2분기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매출은 지난해보다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반도체가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려했던 모바일 생활가전도 기대보다 좋았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2018년 4분기 후 가장 많았는데 삼성전자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지난해보다 5.6% 감소한 52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3.5%가 증가한 8조 1,463억 원입니다. 예.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수익성이 개선이 됐고 또 디스플레이 일회성 수익이 나타났습니다. 예. 애플로부터 이제 소송에 의해서 1조 원 가량을 받았고요.
또 생활가전의 성수기 효과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전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인데 예. 이게 15.4%.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지금 뭐 154원 정도 남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개선된 겁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5조 한 7천억 원 이상 이익을 남겨서 네.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불구하고 반도체가 영업 이익이 굉장히 개선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하반기 전망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래요? 완성품 수요가 좀 늘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반도체는 신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게임기 출시에 따른 모바일 이 그래픽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이제 무선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좀 심화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다소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다. 삼성전자. 그 반도체 값이 조금 올랐나 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반도체 가격도 올랐고 용도가 예. 이제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아하.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더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반도체는 예상외로 선전한 모습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역할도 없는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서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준 SPC 그룹의 최대 규모인가요? 역대 과징금을 그렇습니다.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요? 이 SPC 그룹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빵집 프랜차이즈 1위 업체인 파리바게트의 모회사입니다. 아, 예.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SPC 삼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여기를 통해서 이걸 부당 지원하기 위해서 SPC 그룹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했고 그룹 총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SPC 그룹은 파리 바게트 외에도 파리 크라상이라는 이 세 개 제빵 계열사가 있는데 예. 제빵 계열사다 보니까 핵심 재료들이 있습니다. 뭐 밀가루, 계란, 그렇죠. 햄과 같은 예. 이 생산 계열사부터 직접 구매하면 되는데 중간 단계 삼립을 통하도록 한 겁니다. 아, 계열사인 삼립은 별다른 역할 없이 210개 제품에 대해서 연평균 9%의 마진을 챙긴 겁니다. 어휴. 이게 2013년부터 5년간 벌어들인 이익만 통행세만 381억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SPC 삼립은 어떤 그룹이냐? SPC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회사고요. 예.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가 3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세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간 부당 내부 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는 게 공정의 판단입니다. 예. 이 때문에 이제 647억 원의 과징금 규모는 이 부당 지원과 관련한 역대 최대 규모죠. 그러다 보니까 이 SPC 그룹은 아니다. 삼립이 그냥 통행세를 받은 게 아니다. 주문 시스템이나 제품의 R&D에도 역할을 했다라고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통행세로만 연간 수백억 원씩 챙긴 이 SPC 그룹 과징금 600억 원대를 맞았다니 그렇게 맞을만 했네요. 예. 이런 관행이 이런 행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오늘 임대차 3법이 어제 상임위에 이어서 오늘 국회 본회의도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대강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하고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중에서 세 가지. 우선 첫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세나 월세를 이렇게 임대를 하게 거래를 되면. 할 때 있잖아요. 예. 거래를 할 때 정부에 신고를 잘 안 하시죠. 예. 사실 계약은 맺지만 이걸 갖고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득이 발생되는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전세 등기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거기에 거부를 해버리면 네. 사실상 자신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등기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예. 주인은 이제 전세에 대한 세금이 나올까봐 이제 그런 부분을 꺼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예.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전월세 인상 상한제. 네. 그러니까 전세 월세에 대해서 그다음에 계약갱신할 때 인상을 할 때 5% 안에서 그것도 지자체의 관리 감독과 규정에 따라서 이제 올릴 수 있게 된 이런 예.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이 전월세 그리고 상한제가요. 이게 계약 갱신할 때 5%입니까? 아니면 연간 5%입니까? 계약 갱신할 때 갱신할 5%입니다. 때죠. 예, 보통 예, 2년씩 예. 하니까 예, 그렇죠. 2년에 5%. 2년에 이네. 5%라고. 그래도 뭐 지금 현재 물가랑 비교해 봤을 때 예. 물가가 올라가는 비율보다는 사실은 높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5%를 맥시멈으로 인정하게 됐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전월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입니다. 그래서 2년을 임대를 한 이후에 더 있고 싶어하면 2년을 그냥 줘야 된다는 거죠. 예. 물론 5% 안에서 금액은 올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1차적으로 원하는 그런 전 임차인한테 임대를 허락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이 세 가지 제도를 제 임대차 3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임대차 3법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부동산 3법이라는 게 지난 2014년 12월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던데 그때 그 법안하고 이번 임대차 관련 3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요. 예. 지금 통과된 법을 부동산 3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해서 예. 이 워딩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갖다 지적을 한 건데요. 예. 이번에 통과된 것은 정확히 임대차 관련 3법 또 법으로 따지면 굵직하게는 두 가지 상가 임대차 관련 법안과 또 주택 임대차 법안 이 두 가지가 통과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전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와 관련돼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네. 사실상 주택의 재건축과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2014년 12월 29일에 통과가 됐는데요.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하나가 처음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그런 단지들이 이제 생겼을 때 이 초과 이익을 누리게 될 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예. 이거를
그 3년을 초과이익 환수를 안 하는 법. 요거 하나 하고요.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한시적입니다. 초과이익을 환수를 유예시킨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재건축할 때의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겁니다. 예. 이 분양가 상한제 없앤 거는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법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재건축 조합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원한다면 세 채까지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부동산 3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세 가지도 부동산 3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합니다. 원래대로 말한다면 주택 재건축 관련 3법. 네, 혹은 재건축 특혜법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워딩인데요. 특혜법이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언론이 어떻게 이름 짓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중요한 진실을 은폐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번에 임대차 3법도 부동산 3법이라고 말하면 마치 이것이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거나 하는 그런 법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법을 바꾼 것이지 직접적으로 부동산 그 어떤 상승을 막는 그런 그 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이 정책 때문에 문화가 바뀌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라도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제한하는 그런 법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부동산 3법이 아닌 임대차 3법이라는 거. 부동산 3법은 최근에 이제 2014년 12월에 그 통과된 재건축 특혜법이 맞는 말 같아요,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그것도 부동산 3법이라고 하지 말고 재건축 특혜법이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 언론에서 부동산 3법이라고 하면서 마치 부동산 그 정책들을 바꿔서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는 그 경기를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고 돈이 투자될 수 있는 곳을 찾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보도였거든요.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에 물꼬를 터주는 그리고 그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14년이 있었던 재건축 특혜법 이 법안을 통과시킨 주인공들이 이 특혜를 또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 또 재건축의 그 주택들을 갖고 있고 이 불과 이제 뭐 6년 7년 이렇게 됐는데 수십억씩 이익을 또 본 그 주인공들이 아직도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에 세 개 법안을 골고루 다 이제 특혜를 받으신 분이 주호영 원내대표죠. 이분은 일단 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으로써 자신의 아파트가 재건축될 때 상당히 높은 가격이 책정될 수 있게끔 물꼬를 터놨고 그리고 2017년 안쪽으로 이익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환수 유예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초과이익을 환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택도 두 채를 받게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법안에 골고루 혜택을 받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는 게 뭐 주호영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한 23% 정도 또 통합당 의원은 한 무려 한 40% 정도가 이제 다주택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당수는 또 강남에 집도 있던데 근데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뭐 기재부, 국토부 여기에도 또 다주택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참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있는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 강남에만 2개의 아파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본인의 부산지 내에서는 아예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천의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지역구에는 집이 없고요. 강남 3구에 2개의 집이 있죠. 그리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만 지금 아파트를 제외하고 289억의 농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공시가격 기준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만 따지면은 91억짜리 아파트와 그리고 43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로만 130억이 넘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이 또 관련 상임위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명백히 이해 충돌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본인들이 예전에 그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에 집을 샀는데 자신이 있던 소위와
부딪히는 거 아니냐. 그때 문광 위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문화지구로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을 산다는 게 이해 충돌 아니냐. 그렇죠. 이러면서 몰아세웠거든요. 예. 그 말을 고스란히 본인들에게 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회 개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 분명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왜 우리 고위공직자들 주식을 다 백지 신탁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부동산도 이거 백지 신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부동산 백지 신탁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 법안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 법안도 넘어설 고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번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통과할 때 애초에 국토위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법사위로 넘어와서도 법사위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본회의에 가서도 본회의에서도 또 이제 모두 퇴장을 했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도 참 희한합니다. 마치 무슨 군사훈 작전하듯이 뭐 통과시켰다 이러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 현장을. 예. 군사작전, 무슨 군사작전이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아무튼 그런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기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임대차 3법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통합당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게, 이게 바로 의회 독재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임대인에게 세 놓는 것을 두렵게 하는 법안 이런 건 통과가 안 된다. 임대 공급에 오히려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결국은 전월세 상승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통합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뭐 중산층 서민들을 위해서 꼭 통과시켜야 된다. 관련 상임위 회의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 또 다시 발목 잡기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공급의 거의 대다수가 민간의 공급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민간 공급이 위축될 것은 맞는 말이죠. 네. 실제로 민간 공급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당장 세금이 두려운 사람들은 민간에 있는 물량들을 이제 팔거나 아니면은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서 나부터라도 조카한테 와서 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조카분이라도 월세를 안 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또 다행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 의존도가 낮아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전세와 월세 물량들이 시중에 줄어들게 될 건 사실이죠. 그러면 거기에 공공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민간에서 저항을 하고 있죠. 예.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막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막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단지가 있다면 그 단지에 분양을 받는 주인들이 또 막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전세 월세를 갖다 내줘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면 원활하게 장사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로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물량이 채워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임대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은퇴한 이후 세대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계속 임대 물량을 공급하실 거고 세금을 내시면서 활동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세금을 이 월세나 전세의 금액에 녹이려고 하면 그 다음에 세금이 또 올라갑니다. 전월세 신고세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 금액을 책정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투명하게 세금을 갖다 내면서 또 적절한 세금과 또 수익을 갖다가 같이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리하게 전월세를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월세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의해서 막혀지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제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상 갭 투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토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세가 차차 줄어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갭 투자를 줄이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죠. 아, 그렇게도 그런 또 측면에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갭 투자 대신 그 갭 투자를 하기 위한 전세 대신에 반전세라든가 이제 월세가 더 늘어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반전세나 월세로 이제 그 나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갭 투자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작은 돈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힘들어질 겁니다. 예, 그러면 시장에 또 집을 또 내놓는 또 그런 계기가 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예.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비는 이제 거의 다 그친 상태인데요.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의성, 예천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 오늘은 대부분 그쳤지만 내일 아침 시간대는 오전 3시부터 오전 9시 정도까지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잠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를 끝으로 우리 지역은 장마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오늘로써 장마가 37일째 접어들었는데요. 안동은 66.2mm 그리고 가장 많이 온 것은 우리 지역 가운데 문경 97.2mm 기록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2도, 한낮에 30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23도, 체감온도 24.6도, 습도는 97%입니다. 날씨였습니다.